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에 사용되는 우리가 계정 과목과 계정 코드표 지난 시간에 자산과 부채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산과 부채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간단히 빨리빨리 해서 이걸 한번 완성을 한번 하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복습 차원에서 드래그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도 지워볼게요. 뒷부분도 지워보겠습니다. 뒤에도 그냥 다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자, 이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정 과목 코드가 101번에서 쭉 끝까지 999번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자산을 먼저 표현합니다. 자산 유동성이 큰 것부터 하니까 유동자산이 먼저 나오고 비유동자산이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부채가 나오는데 유동부채가 먼저 나오고 비유동부채가 그 다음에 옵니다. 자본이 나오죠. 자본이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까지가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수익 부분, 수익과 비용 있죠. 비용은 제조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비용이 있고 판관비가 영업 관련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등 이렇게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우리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하기 전에 재고자산을 먼저 했죠. 다시 한번 보면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작업하기 좋게 놓고 자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의 재고자산 첫 번째 매매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무형의 재화를 뭐라고 한다겠죠? 상품이라 한다 했습니다. 상품. 그죠? 그다음에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완성품을 뭐라고 한다? 제품이라 한다겠죠. 상품 제품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재고자산이라 한다겠죠. 중요한 건 보유하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냐 생산 목적이냐 이 두 가지는 무슨 목적이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기초로 하는 재료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기초로 하는 재료를 원재료라고 하죠. 원재료.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를 위해 원재료 외 부수적인 재료를 부재료라 하고 제품 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소모성 재료를 뭐라고 한다겠어요? 저장품이라 한다겠죠. 이 두 개는 보라색, 배경이 보라색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쓴다 안 쓴다, 잘 사용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운송 중에 있으나 재고자산의 소유가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선적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우리 회사에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미착품이라 한다겠죠. 미착 상품, 미착품. 알았죠? 미착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조 과정 중에 있는 제품, 가공 중인 미완성된 제품, 이거를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제품이라고 미완성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이 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보유나 생산 목적으로 보유한다 했습니다. 그게 재고자산이라겠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자 위쪽에 당좌자산 한번 볼게요. 당좌자산의 첫 번째 동전, 지폐, 자기합 수표 이걸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도 뭐에 해당이 된다. 아무튼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알았죠? 다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무슨 예금이라고 한다겠죠? 당좌예금이라 한다겠습니다. 어떤 예금이요? 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 당좌예금. 그리고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금은 무슨 예금이다? 보통예금.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면 자주 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다음 예금주가 일정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예금.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예금? 정기예금. 근데 이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면 당좌자산이지만
만기가 1년이 넘어가면 뒤쪽에 투자자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넘어가서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에 약정한 적금, 매월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 걸 정기 적금이라고 하죠. 예전에 돈을 모을 때는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 돈 모으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코인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또 어디에 또 다른 데도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양히 많죠.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은행에다가 이렇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식, 사채, 시장성이 있고 매수 매도가 빈번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상장,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1년 이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하는 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한다겠죠. 유가증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다음 여기 하나 빠진 게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겠죠. 여기서 이 3가지가 아닌,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뭐라고 부른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1년 초가면 투자자산이고 1년 이내면 당좌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겠어요. 만기 보유증권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부분,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은 뭐라고 한다? 만기 보유증권. 우리가 유가증권 하면 3가지를 우리가 보통 씁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많이 안 쓰고 3가지를 많이 쓴다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차이점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취득시 수수료를 뭐로 표현한다?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아래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취득원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에 가산한다 했습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식이나 사채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고, 시장성이 있고 매수 매도가 빈번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상장된 그러한 주식을 또는 사채를 취득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상품이나 제품이 이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매출, 이건 매출이죠. 일반적인 상거래랍니다. 재고자산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는데, 위상으로 매출하면 발생된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위상 매출금이라 한다겠습니다. 어떤 매출금이요? 위상 매출금. 그 다음 밑에 여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약수금을 수취하게 되면 뭐다?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약수금을 수취하면 뭐가 된다? 받으러움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매출의 반대는 매입이죠. 매입할 때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입할 때 부채 부분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자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할 때 위상으로 매입하면 뭐가 된다? 위상 매출금의 반대는 위상 뭐가 된다? 매입금. 그죠?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를 매입할 때 약수금을 발행하면 뭐다? 받으러움의 반대는 무슨 어음이 된다? 어음을 수취하면 받으러움이고 어음을 발행하면 무슨 어음이 된다? 지급어음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인 때 그래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때 여기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을 매입하고 위상으로 매입하거나 약수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는 위상매입금 지급어음이 아니라 뭐라고 처리하냐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겠죠. 서로 구분해. 이게 차이점이, 일반적인 상거래인 때 위상매입금 지급어음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위상이든 약수금 발행이든. 굉장히 중요해.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아시면 되겠고, 위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위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일반적인 상거래인 때 위상과 약수금 수치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때 이외거래, 건물, 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을 처분하고 위상을 하거나 어음을 수취하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한다? 미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볼게요. 1년 이내 기간 동안 타인에게 대여 빌려주는 채권, 이거를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걸 대여하니까 단기 뭐가 된다. 1년은 단기, 1년 초과는 장기입니다.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1년 이내는 단기고 1년 초과는 장기라고 한다겠죠. 밑에 보면 여기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회수기일이 재무상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뭐다.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무슨 대여금이라 한다. 장기 대여금이라 합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실현주의에 따라 미입금 되었으나 회사가 계상한 수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올해 거 수익인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내년에 받아야, 다 현재에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어떤 수익이다. 미수 수익이 되겠죠. 올해 거 수익인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연도 수익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반대적인 개념, 부채 부분에 가보면 여기 뭐가 있다. 우리가 여기 미리 돈 받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돈 받은 거 있어요. 선수 수익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수령을 했는데 기간상 실현되지 않은 수익, 차기 수익이라는 얘기, 단계에는 부채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수 수익이라고 하죠. 어떤 수익이요? 선수 수익. 아직 돈을 실현은 됐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어떤 수익이고? 미수 수익.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아까 미수금 설명했고,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사무용품, 청소용품을 뭐라고 부른다? 소모품이라 합니다. 소모품. 다음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이고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 안 했었는데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사용하면 닳아 어떻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 이거를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이 부분. 업무를 위해 구입한 물품 중에 사용하면 사라지는 품목,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모품비라고 한다는 얘기죠.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가 되고 자산 처리하면 뭐가 된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 거래가 있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 미리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거래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든 모두 계약금을 미리 주면은 뭐라고 부른다? 선급금.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미리 돈을 받으면,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가 되겠죠. 밑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계약금을 미리, 여기 계약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 모두 포함,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 선수금. 선수금은 유동부채, 부채고, 선급금은 뭡니까? 유동자산, 당좌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서 선급된 비용, 차기 비용, 기말 자산 처리, 차기월 된다. 1년 이내 비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준 비용이 선급 비용이죠. 이거의 반대는 우리가 이번 달 비용인데 아직 못 주면 다음 달에 줘야 되잖아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다. 선급 비용은 미리 준 거고, 내년도 거를 미리 준 비용을 선급 비용, 올해 거를 안 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 비용. 부채에 가보면 미지급 비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단기 비용인데 부채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차기월 시켜서 내년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미지급 비용. 다음 넘어가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 계정, 계정 과목이 확정이 안 됐을 때 해당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냐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이 나갔는데 계정 과목이 정확히 결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종업원한테 출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이나 저기 부산이나 광주로 대전으로 출장을 보냈는데 아직 정확히 출장비, 여비교통비가 얼마인지 몰라. 20만 원 줬어. 일단 가서 쓰고 부족하면 청구하고 남으면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업원한테. 그래서 20만 원이 나갔는데 여비교통비가 정확히 20만 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처리하냐면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출장에 돌아오면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확 결정이 되면 임시계정 쓰는 것이 보다 가지급금. 그 다음 이거의 반대는 가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에 가보면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는데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이 입금이 됐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 뭐다? 가수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입금이 됐어. 근데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없어. 우리 학원에. 누구 학생은 있는데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될 때까지는 가수금으로 처리해놓는다. 그래서 입금이 되었는데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 입금이 되면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을 가수금.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이 확정이 되면 해당 계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가수금은 부채, 가지급금은 뭐다? 자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원재료 매입 과정에서 내는 부가가치세, 제품 매출 시 받은 부가세의 수금, 이게 매입 과정에서 내는 부가세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이거의 반대는 부가세의 수금. 우리가 납부세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우리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어떻게 구한다?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어떻게 구한다겠어요? 뭐에서 뭐를 뺀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에서 뭐를 뺀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빼면 여기서 양수값이면 납부세액이고 음수값이면 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양수인 때는 납부세액, 음수인 때는 환급세액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가 뭐냐면 부가세 대급금 밑에 내려가면 부채 중에 여기 매출 과정에서 소비하는 자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 이게 뭐냐면 10%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매출을 할 때 그 사가는 사람한테 그렇죠. 매입자한테 돈을 받죠. 그렇죠. 10%. 자, 원재료 매입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반대로 매출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빼가지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양수인 때는 납부, 음수인 때는 환급이 된다 했습니다. 다음 소득에 대해 정식 신고 이전에 원천징수 당한 경우 이거를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겠죠? 선납세금이란다 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선납세금. 은행에서 보통 예금의 이자를 받았는데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죠. 100원 주고 20원 뗐다 그러면 내 실제로 받은 건 80원이지만 100원을 원래 내가 받았는데 세금 20원을 떼고 80원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를 선납세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금을 대하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지면자에게 자금을 대합니까? 일반인한테 대하는 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된다겠죠. 일반인이 아니라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대하는 것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 한다겠습니다. 임직원 단기 채권. 이것도 보라색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넘어가서 여러 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사업장으로 보내주는 경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도금. 이것도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흰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도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의 불일치하는 경우 임시계정. 이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잔액하고 장부상 잔액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현금 과다와 현금 보족이 합성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원인이 뭔지 모르면 그때는 현금이 많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과다하면, 현금이 부족하면 뭐로 처리한다? 첩손실로. 결산할 때는 현금과 부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시계정입니다. 현금과 부족도 임시계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12월 30일에 결산한 이후에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때는 현금이 많을 때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현금이 부족할 때는 찹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부분, 유동자산 부분 설명해드렸고,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부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당좌예금에 대한 개설 보증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뭐라고 부른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 합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특정 현금과 예금 여기 파란색이면서 배경이 노랑으로 했죠. 이게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 계정 과목을 모르면 회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하죠. 휴소기일이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은 무슨 대여금? 장기대여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취득할 때 취득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두 가지는.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플러스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은 그렇지 않다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퇴직보험 예치금이랍니다. 퇴직보험 예치금. 이것도 보라색이니까 잘. 요즘은 퇴직보험 예치금보다는 퇴직연금을 많이 쓰거든요. 뒤에 가서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186번을 많이, 184번을 많이 안 쓰고 186번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 DB형으로 예치한 금액. 확정급여, 우리가 퇴직연금 설명했었죠. 여기다 한번 써드리면 퇴직연금의 종류는 뭐가 있다? 확정급여, DB형이 있고 확정기여, DC형이 있죠. 자, 확정급여형은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겠죠. 자산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정기여형의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겠습니다. 비용이 뭐다?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한다겠죠.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자금 운용을 누가 한다? 예, 자금 운용을 누가 한다겠냐면 회사가 한다겠습니다. 회사가 이익도 회사 거고 손해도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여기는 자금 운용을 누가 한다? 운용을 종업원이 하는 거죠. 종업원이 만약 이익이 나, 자금 운용을 해서 이익이 나면 종업원 거고 손해가 나면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거죠. 퇴직연금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 DB형으로 예치된 금액,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 뭐라고 한다? 운용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자산 처리하는 거라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처리하면 여기 밑에 보면 뒤로 넘어가면 판매관리비에 이 부분. 지금 현재 여기 본사, 영업직, 관리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 계정,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자금운용을 종업원 하는데 이걸 퇴직급여로 처리한다겠죠. DC형인 때는 퇴직급여로, DB형인 때는 자산으로 처리. 퇴직급여가 비용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고, 여기 500번, 800번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 영업직 관리직은 800번대고 생산직의 경우 여기 이 부분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자금운용을 종업원이 하는데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 계정은 퇴직급여인데 몇 번대 퇴직급여다. 500번대면 생산직이고 800번대 퇴직급여는 뭐다? 본사 영업직 관리직을 뜻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용 처리할 때는 퇴직급여, 자산 처리할 때는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할 때는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투자의 목적으로 비영업용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부동산이라 한다겠죠. 어떤 부동산이요?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투자부동산. 영업용인 때는 여기 봐봐. 영업용 밑에 공장 부지,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영업용 용도의 부지, 땅은 토지라고 하죠. 영업용인 때만 토지고 비영업용, 투자 목적인 때는 토지라고 하거나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투자부동산이라 한다라는 거죠. 다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보유하는 건물, 이것도 건물이죠.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만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산 부분 다 이렇게 개정 과목,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고 앞에 투자자산 설명했고 이번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토지, 건물,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위의 구조물, 토목설비,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구축물이라 한다겠죠. 구축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무슨 장치라고 한다? 기계장치라고 하죠. 다음,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등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이거를 무슨 운반구라고 한다?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컴퓨터, 복사기, 책상, 전화기 등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물품, 이거를 비품이라고 하죠. 비품. 그 다음에 미완성된 건물의 건설을 위해서 투입한 제조원가, 이거를 건설 중인 자산이랍니다. 뭐라고 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현하는 거죠. 됐어요? 건설 중인 자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회사 인수액이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금액, 이거를 영업권이라고 한다겠죠. 영업권.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는 기업의 통제가 가능한, 그렇죠, 그러한 자산을 영업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보면 내부적 창출된 영업권은 불인정한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 이 영업권은 외부에서 취득하는 거죠. 외부에서 취득한 것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겠죠? 특허권이라고 한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광물을 채굴 취득하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따로따로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지만 통합해서 쓸 때는 뭐라고 부른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상품, 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이거 B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비용인데 개발비는 자산이란다 해서 이게 중요하다겠죠.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된다?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비유동자산인 무형자산, 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새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발비로 처리하고, 만약에 이게 자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요,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판매관리비 쪽에 어느 쪽에요? 판매관리비 쪽에 자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될 때, 여기 보면 자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될 때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823번 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경비 중 자산 요건이 미달하는 비용, 이거를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라고 처리하고? 개발비로 처리하죠. 지난 시간에 여기도 안 했었죠. 이 부분 경상연구개발비. 자산 요건이 미달이 되면 비용 처리, 경상연구개발비고,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로 처리한다?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발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겠죠?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프트웨어. 여기까지가 무형자산 개정과목, 많이 쓰는 개정과목. 광어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라색이니까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하니까 많이 안 써요. 나머지 부분들은 잘 사용하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타인의 부동산을 빌리는 걸 임차라고 하죠.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주는 거. 무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거의 반대는 임대 보증금 있겠죠.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 보증금은 부채죠.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밑에 보면 비유동 부채 여기 있어요. 비유동 부채 여기 보면 돌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타인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사용기간 동안 보관하는 자금, 임대,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걸 뭐라고 부른다?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부채고 임차 보증금은 뭐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약속기를 넘긴 약속금에 대한 표현,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도엄과 수표입니다. 뭐라고요? 부도엄과 수표라고 합니다. 부도엄과 수표. 이것도 많이 쓰니까 이 개정과목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자산. 그죠? 우리가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투자자산이고,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고,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기타 비유동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 합니다. 임차보증금, 부도엄과 수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자산 부분 다 됐고요. 다 부채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부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위상으로 매입했을 때의 채무를 뭐라고 하냐면 위상 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를 매입할 때 약속금을 발행하면 지급업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인 때만 위상매입금 지급업이 나오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차량 운반거나 기계장치 비품,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위상으로 매입하거나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무조건 뭐라고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타인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 합니다. 종업원한테 월급을 줄 때 종업원이 내야 되는 세금을 떼고 주는데 그거를 예수금. 외부 강사한테 강사료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 그 외부 강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예수금. 예수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종업원이나 외부 강사 대신에 은행에다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매출 과정에 소비하는 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10% 징수가 부가세 예수금, 반대는 부가세 대급금이라 한다겠죠. 입금이 되었는데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의 임시계정, 이거를 가수금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 모두 포함 뭐라고 한다겠죠.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미리 주면 선급금이라 한다겠죠. 다음, 1년 이내 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빌린 거. 1년 이내니까 단기죠.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걸 차입금이요, 대여금이요? 자금을 빌리는 건 차입금이 되겠죠. 빌려주는 건 대여금, 빌려오는 건 차입금. 단기 차입금. 1년 이내는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초과는 뭘까요? 여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차입 빌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빌리는 걸 장기 차입금.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단기 차입금. 네, 차입금의 반대는 대여금이죠. 대여금은 자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세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한 세금. 이걸 말 그대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세금은 미지급 세금이라 합니다. 알았죠? 비용은 미지급 비용이고, 그 다음에 미리 내년 거 수익을 미리 받은 걸 뭐라고 부른다? 차기 수익을 미리 받은 걸 뭐라고 부른다? 선수수익, 부채. 장기 차입금이 결산 기준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이거를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 차입금이라 바꾸지 않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유동성 장기부채. 뭐로 바꾸는 거냐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꾸는데 그 유동부채가 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변경하는 거다. 기존의 단기 차입금과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하지 않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하는 겁니다. 다음, 현금 배당을 지급 시 배당의 결정만 되고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걸 미지급 배당금이라 합니다. 현금 배당하기로 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줬다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유동부채 부분,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유동부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비유동부채는 1년 추가해서 상환해도 되는 부채로 대표적인 예가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회사가 장기간 대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가증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장기간 대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이거를 사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활용하기에 차입, 돈을 빌리는 걸 장기 차입금. 1년 이내는 단기 차입금이라 한다겠죠. 1년 초과는 장기 차입금. 임차 보증금 반대는 임대 보증금이라겠죠. 타인의 건물을 대여하여 그다음에 사용 기간 동안 보관하는 자금, 임대보다 보증금. 직원이 퇴직할 걸 대비하여 충당하는 자금을 뭐라고 부르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4가지가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이 4가지를 암기하면 됩니다. 이 4가지가 대부분 비유동부채.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유동부채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 밑에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1년 이상 차입한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외와 장기 차입금이라 합니다. 외와 장기 차입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한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빠르게. 다음 자본부터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2개. 몇 가지로 나눠진다?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엑셀로 되어 있는 거 출력한 거 있죠. 출력해서 드린 거에 보면 지금 재무상태표 부분에 자산의 유동자산,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설명해 드렸고, 계정 과목을. 자산의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부채가 유동부채, 1년 이내 상환해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그 다음에 1년 초과해서 상환해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자본이죠. 자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2개.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2개로 나눠집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다음에 이제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설명했었는데 지금 여기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볼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자본금. 말 그대로 자본금.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우는 뭐를?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한테 받은 돈이죠. 주주의 지분을 자본금이라 합니다. 우리가 자본금은 2가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자본금의 금액은 뭐 곱하기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본금 금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여기 중요한 건 액면 발행 금액 액면 금액으로 한다.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슨 금액으로 한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해가지고 자본금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 자본금은 이렇게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쓰고, 보통주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렇죠. 개인은 개인이 투자한 돈이 자본금이겠지만, 우리가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받은 돈입니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자본금은 이제 하나만 아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뭐와의 거래라고 돼 있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뭐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잉여금을 뭐라고 부른다? 잉여금.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단기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뭐라고 할까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겠죠. 단기 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여기 지금 379번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써요. 보라색이죠. 아무튼 여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만들어진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는 겁니다. 자, 자본잉여금부터 한번 보면 자본잉여금이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건 주식의 발행에서 발행가액이 15,000원, 액면가액이 얼마죠? 10,000원. 얼마를 더 받았어요, 돈을? 액면이 10,000원인데 발행은 15,000원 했으니까 5,000원씩 더 받은 거죠. 5,000원씩 더 받은 이 초과한 5,000원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를 한 그 돈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주식 발행 뭐라고 한다? 초과금.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커가지고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5,000원 더 받은 거라겠죠?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자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자본 조정 부분에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주식 발행 과정에서 액면가액이 10,000원인데 얼마에 발행을 했어요? 7,000원. 여기는 위에서는 15,00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5,000원을 더 받았죠, 돈을. 그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는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얼마를 덜 받았죠? 3,000원을 덜 받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받은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돈을 더 받은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하고 서로 반대니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다음 거 가볼게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를 감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자가 뭐 하는 거다? 자본금을 줄이는 거, 감소시키는 거. 주주에게 자본금 10,000원을 7,000원 지불하고 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감자를 하면 3,000원 이익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을 줄이면서 얻는 이익을 감자 차익이라 합니다.
감자 차익. 자본금을 줄이면서 생긴 이익을 뭐라고 한다? 감자 차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감자 차익의 반대가 뭐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자본 조정에 여기 있어요. 자본금을 감자시키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00원을 줄이는데 14,000원이 들어갔답니다.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10,000원짜리를 이거 없애기 위해서 14,000원이 들어갔기 4,000원 더 들어갔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자 차손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감자 차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감자 차손. 됐나요? 다음에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의 반대가 감자 차손이라 한다 했어요. 다음 거. 자, 자본이익에 보면 세 번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가 우리 회사, 자사나 당사나 똑같아요. 우리 회사를 뜻합니다. 주식 액면 5,000원짜리를 장부가액이 10,000원이면 5,000원에 샀어. 근데 얼마에 팔았어? 5,000원짜리 액면이 5,000원인데 10,000원 주고 산 거를 12,000원에 팔았네요. 10,000원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샀는데 12,000원에 다시 되팔면 2,000원 이익이죠. 그 2,000원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처분하면서 얻는 이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무슨 이익이요?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됐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는 처분 손실도 있겠죠. 밑에 보면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그게 자본 잉여하고 뭐 비교되는 게 자본 조정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봐봐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장부 금액이 10,000원인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7,000원. 3,000원이 손해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 여기 세 가지는 뭐에 해당이 된다?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시험에 자본잉여금 이 세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조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 회사가 주식 발행 이후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 우리 회사 주식을 무슨 주식이라고 한다겠죠? 자기 주식이라 한다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네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조정? 자본 조정하면 네 가지. 여기서 자본 조정이라는 건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마이너스. 자본을 감소시키는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가시키는 개정 과목도 자본 조정에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감소시키는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상법 규정의 개법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배당 건설 이자라고 합니다. 배당 건설 이자. 상법의 규정에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을 배당 건설 이자라 하고, 이익의 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주식으로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 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 건설 이자,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자본 조정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가지. 됐죠? 네 가지.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 세 가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자본 잉여금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관련된, 주식 발행과 관련된 잉여금이에요. 그 자본 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만들어지는 잉여금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이익잉여금으로 가볼게요. 자, 이익잉여금의 첫 번째, 회사의 이익 중에 상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이 있는데 그거를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하게 되면 법정 적립금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본금 금액의 2분의 1 금액이 들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 배당액의 몇 분의 1 금액을 적립한다? 10분의 1 금액을 적립. 언제까지? 자본금의 몇 분의 1 금액이 들 때까지? 이게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법정 적립금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이익준비금. 그게 이익잉여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을 우리가 적립한다는 얘기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을 자본금 금액의 2분의 1 금액이 들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다음,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익을 산에 유보한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의무적립금이랍니다. 의무대로 적립한다는 얘기죠.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을 산에 유보하는 것을 의무적립금. 대표적인 예가 여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적립한 돈이라 의무적립금 중에 사업 확장을 위해 적립한 돈을 사업확장 적립금이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유보한 이란 사업 확장을 위해 적립한 돈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의무적립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을 산에 유보한 것은 의무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이라 한다는 얘기죠.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회사에 적립해 두는 자금,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회사에 적립해 두는 자금을 뭐라고 부른다? 사채 상환 목적으로 회사에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뭐라고 하면 감채 적립금이라 합니다. 감채 적립금.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겠죠. 다음, 배당 가능 이익으로 주주총회에서 처분 대상이 되는 금액, 이거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똑같다고 되어 있는 이걸 2월 이익 잉여금이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여기 세 가지,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그 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업확장 적립금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원래 감채적립금이나 당기순이익은 잘 안 나와요. 사업확장 적립금도 거의 안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건 여기 두 개에다 여기 세 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2월 이익잉여금 두 가지만 한다면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하면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익잉여금 알아봤고요. 자본조정 알아봤습니다. 자본조정 네 가지 알아두라겠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알아두라 했습니다.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여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제 오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거의 매일 시험마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매도가능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상승한 경우 기말에 12월 31일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얻는 이익.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얼마다? 장부가액 구입가가 10,000원인데 기말에 공정가액이 얼마다?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시가가 12,000원. 얼마가 이익이죠?
2,000원이 이익이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기말에 한다고 했어요. 평가를 기말에 하는데 이익이니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의 보유로 인한 장부가액 만원보다 공정가액이 7,000원, 3,000원을 손해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매도 가능 증권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손해를 보는 걸 평가 손실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 파란색이고 막 진하게 돼 있잖아.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요. 이게 이익하고 손실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비용 생각하잖아요. 뭐하고 뭐를 생각한다?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 여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뭐와 관련돼 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단기 순이익과 관계가 있다 없다. 손익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영업의 손익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 자본에 해당이 된다.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 안 된다. 수익과 비용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단기 순이익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익이 있어도 수익이라고 보지 않고 손해가 있어도 비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항목에 해당이 되고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이하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온다. 근데 이거 말고 매도 가능 증권 말고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쓴다겠죠.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세 가지가 있다겠어요. 그죠? 근데 이 평가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영업의 수익으로 가볼게요. 영업의 뭐로 가보죠? 수익에 가보면 여기 있어요. 봐봐요. 단기 투자자산에 대한 기말 평가를 하는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 평가차,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단기 매매증권 뭐라고 부른다? 기말에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평가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손익에 반영이 되죠. 단기 순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매도 가능 증권도 여기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 여기서 처분시 만기 보증권은 여기 없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 장부가액을 초과해 수령한 자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뭐라고 한다?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이 부분 여기도 처분. 장부가액이 10,000원인데 12,000원을 받아서 처분하고,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되겠죠. 봐봐요. 잘 봐봐. 여기 봐봐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이나 처분이익은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이익만 영업의 수익이고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손익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자본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처분이익만 영업의 수익, 처분손실 밑에 보면 영업의 비용에 여기 밑에 보면 단기 투자자산,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에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게, 이걸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하고 손해보는 거, 10,000원에 취득했는데 9,000원에 팔면 1,000원이 손해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평가이익 여기 평가이익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하고 관련이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은 처분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다고요. 처분이익 여기 밑에는 처분 손실 있겠죠. 여기 이 부분.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시 장부가액을 미달하여 수령한 자금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든 처분이든 다 단기손익에 반영이 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차이가 있으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끝났어요. 자본금부터 여기 기타 포괄손익 노계획까지가 여기 뭐에 해당이 된다? 자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냐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의 수익 부분으로 가볼게요. 수익 중에 대표적인 이 수익 부분 매출이 수익이죠. 자, 401번에 도소매업종에서 회사의 주된 품목 상품을 판매 매출한 경우 수익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제조업종에서 회사의 제조 판매 매출한 경우 수익 이거를 뭐라 하면 제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제조업종의 회사의 제조의 상품, 제품을 판매 매출한 경우의 수익을 제품 매출이라고 한다.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수익 부분 매출이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팔든 상품을 팔든 그 상품의 원가, 제품의 원가가 있겠죠. 그 원가가 비용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15,000원에 팔면 얼마가 이익이야? 15,000원 이익이 아니라 5,000원 이익이죠. 왜? 10,000원은 비용이잖아요. 5,000원 얻기 위한 10,000원은 비용이죠. 그래서 거기 매출 원가가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도소매업종의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물건의 원가 이거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물건의 제품의 제조 생산으로 투입한 원가 여기 원재료비, 재료비하고 전력비, 가스 수도료, 종업원의 임금, 기타 제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합산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제품 매출 원가.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전산 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원가를 쓰지 않아요. 도소매업은 전산 회계 2급에서 전산회계 몇 급에서 세무가 아니라 전산회계 2급에서만 씁니다. 1급에서는 안 쓴다. 전산 세무 2급은 이런 걸 쓰지 않고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 원가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어떤 업이요? 제조업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원가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생산원가, 제조비용 이거는 여기 이 부분 제조비용을 나타내는 회계장부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인데 여기 우리가 비용 중에 제조비용, 영업비용, 그다음 판관비유가 제조비용 구분하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제조비용,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에 따로 기재를 한다는 얘기죠. 손익계산서에 쓰지 않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같이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원가 요소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계정 이거를 원재료비라고 합니다. 원재료는 자산이죠.
재고자산이었잖아요. 원재료비가 비용입니다. 원재료는 자산, 이거를 제품 제조를 사용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원재료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1번은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제조비용, 제조원가, 생산원가고, 원재료는 재고자산, 여기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 원재료는 자산, 원재료비는 비용입니다. 알았죠? 헷갈리면 안 되고, 밑에 생산직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 생산 직원의, 봐봐요. 생산직 직원의 월급은 뭐라고 처리한다? 임금. 본사나 관리 영업 쪽의 월급은 뭐라고 부른다? 급여. 일용직의 1급은 뭐라고 한다? 잡급. 자, 임금, 급여, 잡급이라 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종업원의 노동의 대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임금이라 한다. 임금.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800번대 가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 판매관리비, 영업비용, 판관비에 여기 밑에 보면 본사 관리 영업직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는 뭐라고 한다고요?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그 다음에 일용직의 월급은 뭐라고 한다? 1급은 뭐라고 한다? 일용직 직원의, 일용직 사람의 월급은 뭐라고? 잡급이라고 합니다. 1급을. 여기 지금 이 잡급은 500번에도 있고 800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본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일용직의 1급은 뭐라고 표현한다? 잡급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잡급에 대해서. 일용직 급여, 일용직의 급여는 잡급으로 표현한다. 근데 생산직 직원의 급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임금. 그 다음에 여기 본사나 관리 영업 쪽에 본사 관리 영업직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 월급을 뭐라고 한다? 급여. 잡급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개정 과목에 안 나왔지만 잡급이라는 건 일용직 사람이 1급을 뜻합니다. 잡급. 이거는 일용직의 1급이다. 일용직의 1급을 잡급이란다는 걸. 근데 이게 본사 쪽이면 800번대 잡급에 해당이 되고 본사나 영업 관리 쪽이면, 생산 쪽이면 500번대 잡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 계정. DC형인 때 퇴직급여로 한다겠죠. DB형인 때 여기 DB형인 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DC형인 때면 퇴직급여. 근데 500번대 뿐만 아니라 800번대에도 퇴직급여가 있다겠어요. 본사 관리 영업직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계정. DC형인 때 퇴직급여 800번대, 806번의 퇴직급여. 생산직 종업원의 경우는 508번의 퇴직급여입니다. 다음, 공장의 가스비, 난방비, 유류세, 수도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스 수도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스 수도료. 공장의 가스비와 난방비와 유류세, 수도세를 가스 수도료라고 한다. 그 다음 공장에서는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따로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그걸 전력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력비. 근데 여기 본사에서는 이거를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공장에서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씁니다. 전기세는 전력비, 가스비, 난방비, 유류세, 수도세는 가스 수도료로 쓰는데, 아래쪽에 판매관리비에 이 부분 사무실의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유류세, 가스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본사 쪽에 관리 영업 쪽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사도 만약에 이 전기료가 따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면 따로 구분해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부분 전기료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사용한다. 수도광열비. 위에서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공장은. 그래서 전기세를 따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전력비라고 표현하고, 가스비, 난방비, 유류세, 수도세는 통합해서 가스 수도료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다음 넘어가서
외부의 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해서 외주 가공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그 대가를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회사 기계만 가지고는 제품 생산을 다 못한다면 다른 회사에 외주 가공할 외주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외주 가공이라 한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외주 가공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500번대가 이렇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500번대 여기하고 800번대에 있는 이 계정 과목하고 중복돼요. 중복되는 걸 위에다가 쓰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500번대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봐봐. 여기 전부 다 몇 번대, 제라고 돼 있는 게 전부 다 몇 번대다. 500번대도 똑같이 있다 없다. 똑같이 다 있어요. 제라고 돼 있는 게 500번대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여기다 우리가 쓰는 것이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에만 계정 과목을 썼고 500번대도 있는데 안 쓴 이유는 중복되니까 안 썼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500번대 제조원가, 생산원가, 제조비용을 알았다면 800번대 한번 판관비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설명했죠. 여기 본사 관리 영업직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 월급은 급여로, 본사 관리 영업직은 급여로 표현하고, 아까 생산직 종업원들의 공장의 월급은 임금, 일용직은 잡급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 계정 확정 기여형 DC형인 경우에 퇴직급여 800번대 뿐만 아니라 생산직 종업원 500번대 퇴직급여라고 했죠. DC형인 때 확정 기여형인 때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다음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한 경조사비 회식 때 작업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리후생비. 근데 여기 본사 직원인 때는 800번대 복리후생비고 생산직 공장의 직원 생산직 직원인 때는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따로 있다 없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경조사비나 회식 때나 작업복 이런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거죠. 출장을 위해 지출한 경비, 숙박비, 식대, 교통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여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통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 그래서 여기 출장을 위해 지출한 경비, 숙박비, 식대, 교통비, 여비, 교통비. 근데 이게 800번대만 있는 게 아니라 500번대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서 대가를 바라고 지출하는 비용, 매출거래처 직원 사장 등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자, 매입거래처 식대 접대는 접대비, 제조 쪽 500번대, 매출거래처는 800번대 접대비가 되죠. 대가를 바라고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입니다.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출하는 비용도 있다 없다? 있죠. 그거를 기부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부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여기 이 부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출하는 비용, 불호의 돕기, 수재민 돕기, 상금의 대출 이거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비용이 나가면 접대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비용이 나가면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전화세, 인터넷 사용료, 팩스 사용료, 우편요금 이걸 뭐라고 한다? 통신비라고 합니다. 통신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유류세, 가스비는 수도관열비 통합해서 쓰지만 공장에서는 따로 쓴다겠어요. 가스, 수도료와 전력비,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니까 따로 구분해서 쓰고 나머지는 가스, 수도료라고 쓴다겠습니다. 공장은. 알았죠? 헷갈리면 안 되고요. 다음 재산세, 자동차세, 협회비, 균등할 주민세 이건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는 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죠.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하거든요. 주민세도 매년 납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근데 취득세 있죠. 몇 번만 납부한다. 취득세는 한 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뭐한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취득세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죠.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머지 매년 납부하는 거 이건 한 번만 납부죠. 매년 납부하는 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근데 이게 500번대와 800번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유형자산,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의 가치 감소분 이거를 가치가 감소한 걸 비용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감가상각비. 근데 제조 쪽 500번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부동산을 빌린 것에 대한 사용대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인데 임대료는 뭐다?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익. 임차료는 비용이라고 했죠. 자, 수익이 임대료가 있어. 밑에 영업의 수익에 위에 있네. 영업의 수익에 영업의 수익 부분에 뭐가 있다? 영업의 수익 부분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부동산을 대여, 빌려주고 매월 수령하는 자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기계장치, 건물 등 자산을 수선하여 지출한 비용 뭐라고 하죠? 수선비라고 합니다. 수선비.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보험료, 화재 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를 통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알았죠? 보험료. 됐죠? 다음 차량 유류세, 차량 점검비, 차량 수리비 및 주차비 등 이거를 차량과 관련된 것은 수선비라고 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차량에 기름 넣는 거, 차량을 점검하는 거, 차량을 수리하는 거, 주차비 뭐 이런 것들 통합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 자산 요건이 미달이 되면 경상연구 개발비로 비용 처리하는데 자산으로 만약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뭐라고 한다면 개발비라고 한다겠죠. 새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무형자산인데 자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개발비지만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된다? 여기 경상연구 개발비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서 매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용. 우리가 매출할 때 운송비, 운반비가 들어가지고 운반비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자가 만약에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어가면 매입원가에 가산하지만 매출할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운반비 처리하는 겁니다. 매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용은 별도의 판관비로 처리한다. 매입시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가산합니다. 원재료 자산에 더하기를 해주고 별도의 운반비가 없어요. 매입시는. 매출할 때는 별도의 운반비가 따로 있죠.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직원의 각종 교육을 위해 지출한 회사의 경비 항목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교육 훈련비라고 합니다. 직원의 각종 교육을 위해 지출한 회사의 경비 항목을 뭐라고 부른다? 교육 훈련비. 네, 500번대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운반비는 800번대만 있어요. 매입할 때는 원가에 더하니까. 다음 넘어가서 업무용 도서, 명함, 인쇄비용, 각종 출판물 구독료 이거를 뭐라고 하면 도서 인쇄비라 합니다. 도서 인쇄비. 그죠? 다음 넘어가서 업무를 위해 구입한 물품 중에 사용하면 사라지는 품목을 뭐라고 부른다? 소모품비.
사용하면 사라지는 비용을 소모품비. 자산 처리하면 뭐가 된다?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사무용품비라는 개정 과목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요? 소모품비하고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다? 사무용품비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소모품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무용품비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무용품이라도 자산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소모품이 아니라 사무용품이라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소모품과 소모품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타행이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바드럼 추심 수수료, 은행에서 수수료 차감, 이거를 수수료 비용이라 합니다. 근데 수수료 비용이요, 영업 관련, 봐봐 여기서 영업 관련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영업 관련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고 영업이 관련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이 있다 없다, 이 부분, 주된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수수료, 이거를 뭐라고 한다겠죠? 여기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된 영업 비용이고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의 비용, 영업과 관련,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900번대,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이 800번대, 900번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대도 있다. 500번대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내가 안 써놨는데 500번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500번, 800번, 900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과 관련되어 있으면 뭐다? 800번. 매입과 관련되어 있으면 500번.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몇 번이다?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를 쓰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회사의 물품, 제품, 판매, 회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 이거를 뭐라고 한다?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광고 뭐요?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광고 선전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유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회수에 있어서 자금을 미회수, 대손했을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는 뭐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이 발생하면 1차는 대손 충당금으로, 2차는 대손 상각비로. 그럼 여기는 대손 상각비인데 이 과정을, 대손이 발생했을 때 처리 순서, 우선순위가 1차가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이걸 사용하고, 이게 없다면 그 다음 부족할 때는 대손 상각비를 사용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부분 실제 실무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대손 충당금, 그 다음으로 대손 상각비. 여기서 아무튼 대손이 발생, 위상매출금이나 받으럼, 대손이라는 거 뭐냐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위상매출금 받으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대손을 뭐라고 하냐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때는 대손 상각비로 해결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죠. 어떤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산업재산권의 감소분에 대한 상각액, 이걸 말하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은 별도로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고, 유형자산인 때는 대손 상각비, 유형자산인 때는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여기 있었죠. 위에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은 감가상각비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감소분은 뭐라고 처리한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정 과목들을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이제 영업 관련 비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영업 관련 비용 말고 영업 외 비용과 영업의 수익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의 수익부터 한번 볼까요? 주된 사업이 우리가 제조업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 우리가 제조업과 관련 있는 거 매출과 관련 제품 매출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자금의 대여에 대한 대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뭐라고 하죠?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의 반대는 뭘까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면 뭐를 받아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부른다? 이자를 수령하면 이자 수익. 차입을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면 뭐라고 부른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에 자금의 차입을 통해 지불해야 되는 이자, 이거를 이자 수익이 반대죠. 이자 비용이지 이거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현금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뭐라고 한다? 현금 배당을 수령하면 뭐라고 할까요? 현금 배당을 수령하면 뭐라고 한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배당금 수익이라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대여하고 매월 수령하는 자금은 임대료. 단기 투자자산인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평가에서 공정가액, 시장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평가이익이라고 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물하면서 얻는 이익은 처분이익이 되겠죠. 장부가액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에 팔면 2,000원이 이익이죠. 그걸 처분이익이라고 한다겠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외화자금을 회수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환율 차익, 원화, 매화 환전 시 얻는 이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원화를 외화로, 외화를 원화로 바꾸면서 얻는 이익을 외환차익이라 합니다. 환율 때문에 얻는 이익이죠. 환율 때문에 외환차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금을 기말에 부여하며 발생하는 평가차익, 환산이 기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이익, 외환이 아니라 외화 환산이익입니다. 환산은 기말에 하는 겁니다. 기말에. 사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회사가 보는 이익을 사채 상환이익이라 합니다. 사채 상환이익. 사채 상환이익.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물, 비품을 처분할 때 장부가액, 취득금액, 감가상각, 누객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인데 초과해 수령하는 자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얻는 이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그거의 반대는 뭘까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보는 걸 밑에 보면 여기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시 장부가액을 미달해 수령하는 자금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여기서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하여 수증받을 경우 회사가 보는 이익, 이거를 자산 수증이익, 엄청 중요합니다. 처음에 많이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겠습니다. 자산 수증이익. 부채를 상환할 의무를 면제받으며 회사가 얻는 이익을 채무 면제, 부채가 채무거든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 합니다. 이 개정 과목 많이 씁니다. 회계 처리할 때 자산 수증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소실로 인해 회사가 수령하는 보험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보험에 가입을 해놔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뭐라고 한다? 보험금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음, 기타 수익, 기말에 현금의 장부금액보다 실제 보유액이 큰 경우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장부금액보다 실제 보유액이 큰 경우, 현금의 장부금액보다 실제 보유액이 크다. 예를 들어 기말에 12월 30일 날은 현금과 보조하면 안 되죠.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한다겠죠.
장부 금액은 10,000원인데 실제 가지고 있는 건 12,000원. 얼마가 더 있어? 2,000원이 더 있는 거를 차비이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업의 비용의 개정 과목. 여기 보면 자비익의 반대는 잡손실이 되겠죠. 잡손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기타 비용, 현금의 도난 및 분실에 생기는 손실, 기타 손실. 장부 금액이 10,000원인데 실제 부액은 7,000원이면 기말에 만약에 3,000원이 부족하면 현금과 부족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잡손실로 처리한다겠죠. 잡손실. 자, 위에부터 볼게요. 영업의 비용. 자금의 차입을 통해 지불해야 되는 가치. 이거를 이자 비용. 반대는 이자 수익을 한다겠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외화 자금을 회수 및 상환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차손, 외환 차익의 반대가 외환 차손이 되겠죠. 외환 차익의 반대가 외환 차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 대가를 바라고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이 아닌 기타 채권의 대손 발생 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대손 발생 시 사용하는 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여기서 이게 대손 상각비가 있어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지만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한 돈을 못 받게 되는 대손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럼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상각비, 1차는 대손 충당금이고 2차가 대손 상각비입니다. 근데 기타 채권,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1차는 대손 충당금, 2차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분명히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인 때만 하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기타 채권인 때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외화 자금을 기말에 보유하며 발생하는 평가, 환산 차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 다음 넘어가서 약소금 받으러미 할인 시 매각거래. 그죠? 약소금을 할인할 때 매각거래. 처분, 은행에 처분하는 거죠. 매각거래가. 이 할인료 수수료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정가의 평가는 기말에 한다겠죠. 지금 현재 기말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이 10,000원인데 공정가액이 7,000원이면 3,000원이 손해죠. 그걸 평가 손실 3,000원. 만약 이익이면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분할 때 손해보는 걸 처분 손실. 10,000원에 취득했는데 9,000원에 처분하면 1,000원이 손해죠. 그걸 처분 손실 1,000원이 되는 거죠.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자산에 손실이 올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해 손실이랍니다. 재해 손실. 다음 전기의 재무제표 작성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손실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랍니다.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보는 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반대는 처분 이익이죠. 매출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손해 보는 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반대는 처분 이익. 그다음에 잡손실. 그죠? 기타 비용, 현금의 도난 분실에 생기는 손실, 기타 손실. 장부 금액보다 실제 부액이 적은 경우에 손실을 잡손실로 한다겠죠.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업의 수익도 개정 과목 설명해드렸고 영업의 비용도 설명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등 이거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비용이라 해도 되고 법인세 등이라고 해도 돼요.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법인세 등이라고 해도 되고 법인세 비용이라 해도 돼요.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등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에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계정 코드표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